쇼터입니다. 오늘은 D-9일입니다. 네. 와우. 오늘 목요일이고요. 17일이네요. 9월 17일. 여러분들 행정사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 이제 살짝 소위 말하면 똥줄 타실 것 같은데 네, 다 똑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거 그리고 꾸준하게 그냥 하시던 공부 반복하시는 거 밖에 없겠죠. 오늘도 행정 절차론이고요. 네, 무작위로 기출이랑 예상 문제 섞었습니다. 자, 1번이요. 주민등록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 등의 처분에 그 이의 신청과 주민등록표 제작성, 주민등록 등록법상의 규정을 서술하라. 이의 신청이요. 자, 이의 신청은 시장, 그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그죠? 그 처분일 또는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수령하면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죠? 심사 결정하고요.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 정정해야겠죠.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의 신청을 각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서 신청인에게 알리면 됩니다. 그 제작성이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요, 그 재해나, 그죠? 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복구 불가능할 때, 그리고 세대주가 변경된 때, 이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전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 확인을 받아야겠죠. 물론 이때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다시 재작성할 수 없으면요,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다는 뜻을 신고 의무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 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표 제작성 사유요, 두 가지. 자, 첫째, 재해, 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자, 두 번째요. 자, 세대주가 변경될 때. 이때 주민등록표 제작성해야겠죠. 그리고요, 재해, 재난 등으로 그 주민등록표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자, 다시 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 기록하고요. 재작성, 다시 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하고요. 자, 세대주가 변경된 때는요. 그러면은 이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전에 주민등록표는 보존 관리합니다. 관리하고 보존 관리에 필요한 상황 대통령을 정합니다. 파기되는 게 아니라 이전 주민등록표에 표는 보존 관리됩니다. 그래서 세대주가 변경될 때, 가령 뭐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세대주가 이제 부가 아니라 뭐 결혼한 세대주,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결혼을 한 시집을 온 여자는 세대주가 변경될 때 세대주가 그 변경이 되겠죠. 남편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 관리돼야 됩니다. 됐죠? 네. 이의 신청, 주민등록표 제작성. 개인정보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 개념이랑 개인정보 처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개인정보 처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이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개념 당연히 외워야겠죠. 뭡니까? 살아있는 자, 개인에 관한 정보죠.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그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죠. 따라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자, 죽은 사람이죠. 정보나 법인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죠. 네, 여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이요. 손해배상 책임. 일단 정보 주체는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그러니까 손해를 입게 되면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과실, 입증, 책임은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고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 분도, 그죠? 분실, 도난, 유출, 위조, 유의, 변회, 변조 훼손이요. 이렇게 되면 정보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법원은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죠.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않고요. 이것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나 유출, 위조, 변조 및 훼손된 경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배상액 정할 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배상액 정하기 위한 고려사항 뭐가 있죠? 첫째,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예요. 둘째, 위법 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요. 그죠? 법원이 그 손해배상을 고려할 때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법 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세 번째, 위법 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했고요. 피해 규모죠. 위반 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다음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이요. 다음 위반 행위의 기간, 횟수요. 그 다음이요, 개인 정보 처리자의 재산 상태.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후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정보죠. 이게 참작됩니다. 7번 같은 경우. 만약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후에 회수하기 위해 노력을 안 했으면, 그죠? 좀 괘씸하잖아요. 손해배상액을 더 늘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회수하기 노력을 다 했어. 그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감경이 참작되겠죠. 다음 8번이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죠?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상액을 정합니다. 그 다음이요.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요. 이때 그죠? 손해배상액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는 그 정보 처리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범위,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정하여 손해배상으로 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 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요. 법원은요, 이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해서 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법원은 이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어째 300만 원 이하죠? 제1항 전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 인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 주체는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그 청구를요, 법정 손해 배상으로 배상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법정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개인정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네, 어제 영상이었네. 어제 영상에서 저희가 그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인정보 그거를 구별했었죠. 그 영상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법 3법이 이제 그 데이터 3법이죠.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자, 올해 8월 5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란 그 범위에서 이제 이게 추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다가 이제 가명 정보가 추가됐다는 거죠. 가명 정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개념을 좀 빼먹었네요. 가명 정보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거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게 지금 가명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정보 개념을 쓰라 그럴 때 이제 가명 정보에 대한 개념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 개인정보 범위에 가명 정보가 추가돼서 새로운 개인정보 정의를 이제 추가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제 가명정보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홍길동 사례 들었죠?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그렇죠? 네. 이 부분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가명정보가 포함됐다. 가명정보. 네.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론. 네, 문제 3번. 이거 뭐죠?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논하시오. 이거죠? 일단 A씨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목적으로 시민공원을 설치해서 24시간 무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 공원에서 범죄와 무질서 행위가 증가하게 되자 민원을 넣겠죠? 그래서 A씨의 시장 갑은요, 공원 출입문, 산책로, 화장실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갑 개인정보보호법상 갑의 위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하여 논하시오. 그래서 일단 의의를 적고요. 그죠?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의의요. 그 다음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이죠. 일단 이거 큰 목차로 잡을까요? 1번. 설치 운영 제한에서 설치는 어디다 할 수 있죠? 공개된 장소에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공개된 장소, 예외도 있을 겁니다. 예외. 대표적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있는 장소겠죠.
등등 예외된 장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목욕실이나 발안실, 그죠? 또 어디? 화장실, 탈의실 등. 이때는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잖아요. 원칙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하면 안 되지만 또 여기도 예외가 있잖아요. 교도소라든가 뭐 정신과, 정신보건시설 등 이것도 법령에 근거해서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이죠. 또 예외가 되고요. 또 운영이요. 일단 설치, 운영,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죠?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청회, 그 다음에 설명회,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인,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해야 된다 이거죠. 중요하죠,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쓰면 되겠죠.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제도란 이렇게 쓰면 돼요. 개인정보 보호제도란 개인에 관한 정보가 부당하게 수집, 유통, 이용되는 것을 막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죠. 네, 다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부당하게 수집, 유통, 이용되는 것을 막아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제도가 개인정보 보호제도입니다. 제도란, 그죠? 그 다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이요. 설치, 원칙, 공개된 장소,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하면 안 되죠? 공개된 장소 안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뭡니까? 범죄 예방이죠.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죠. 그 다음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이죠.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설치해야죠. 그 다음 교통 단속이에요.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교통정보 수집 분석 제공이죠.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이죠. 이때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CCTV. 목욕실, 발안실, 화장실, 탈의실이에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 개인의 사생활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니까 개인의 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여기를 이에 대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하면 안 됩니다만,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과 같이 법령에 근거해서 사람을 구금,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운영이요.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죠.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요.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몰카 찍는다 이러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비추어서는 안 되고요. 녹음 기능 사용하면 안 됩니다. 녹음 기능 사용 안 돼요. 녹음 기능 사용 안 돼요. 그래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관리 방침 마련합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해요. 그 다음에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할 수 있죠.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 가능합니다. 그 다음이요. 네, 됐죠? 운영.
이건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게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요. 어린이집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근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 예외. 네. 그럼 뭐가 있죠?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 이때 설치 안 할 수 있어요. CCTV 설치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 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한 경우 굳이 추가적으로 CCTV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할 필요 없겠죠. 자, CCTV를 설치해도요. 설치 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 교육 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자, 폐쇄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 정보를 며칠간 보호해야 되죠? 60일 이상. 60일이에요, 60일. 두 달치는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하지 않거나 자, 설치 그 다음에 관리 의무 위반 때 과태료가 300만 원입니다. 세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나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다. 됐죠? 문제 3번이요. 봤고요. 제가 문제 1번 봤나? 자, 문제 1번 뭐였죠? 문제 1번 봤고 2번 개인정보, 가명정보, 정보 3번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그럼 4번이요? 자, 행정조사 기본보고서, 행정조사 기본 원칙 및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 효력. 그죠? 그러면 일단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조사 기본 원칙 을 적고요. 그 다음에 위법한 행정조사, 행정행위 효력 중요하죠 이거? 2번 중요합니다. 일단 행정조사는 뭡니까? 행정조사는 정책 결정이나 행정 작용 등을 위한 기초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정조사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 등에 의하였다면 이때 어떻게 돼요? 이때는 행정처벌 도 위법합니다. 위법하게 돼요. 그쵸?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그 세무조사 내릴 때 목적이 과세자료 수집 및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이 본연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무조사 그죠? 부정한 목적이라는 게 그냥 괴롭힐 목적이죠. 그래서 부정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합니다. 예, 중요한 판례예요. 2016두 47659 판례가 있어요. 그런 판례 입장도 그렇고요. 행정조사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사는 어떻게 되냐?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겠죠? 다른 목적 등을 위해서 조사권 남용 안 됩니다. 허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요.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 실시하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요. 행정기관은요.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자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어떻게? 자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요. 행정조사는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자 행정조사는 법령 등을 준수하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다른 법률에서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정조사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자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거든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정조사의 대상자나 또는 자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자 원래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돼요. 행정조사로 인해서 취득한 정보를요.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 이용하거나 괜찮지.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원래 목적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됩니다. 저장해 놓고요. 자, 다음 문제. 이거 봤던 문제죠? 행정규제, 영향분석, 자체심사. 이거 중요합니다. 기출됐지만 꼭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네. 행정규제는 뭐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규제 영향 분석 및 자체 심사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요, 규제를 신설하거나 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 첫째, 규제의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그 다음에 둘째, 기존 규제의 중복 여부. 그 다음 셋째, 비용과 편익, 비교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규제 영향 분석을 하고 규제 영향 분석서 작성합니다. 그러면 규제 영향 분석서 공표해야겠죠.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요,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자,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서 그렇죠? 규제 영향 분석서를 보완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고요. 자체심사요. 규제 영향 분석서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요.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네. 행정 절차 개념과 개념 요소. 그렇죠? 행정 절차 개념 요소. 행정 절차. 글쎄요, 이거는 뭐 책 그 행정 절차 그 총론 처음 부분에 나온 것 같은데 행정 절차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시고 이론적으로 또 뭐 광의, 협의, 최협의가 있는데요. 일단 최협의로 봤을 때는요. 행정청, 그죠?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만을 최협의 행정 절차로 봅니다. 그죠?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만을 최협의 행정 절차로 보고요. 좀 더 넓게 협의 행정 절차는요. 행정청이 그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처분,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기타 행정권 행사에서 행정의 의사를 결정함에 거쳐야 할 사전 절차로서 외부와의 교섭 과정을 총칭하여 행정 절차라 부릅니다. 그렇죠? 지금 집행 절차와 사후 구제는 제외되겠죠. 광의 행정 절차는요. 광의 행정 절차. 행정 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일체의 과정, 즉 행정작용의 모든 과정에서 행정청이 밝혀야 할 절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전적, 사후적 구제 절차가 모두 포함되고요. 입법 절차, 사법 절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행정 절차, 광의 행정 절차 개념이에요.
그럼 행정 절차의 이론적 개념이 그렇고 실천법적으로는요. 처분 절차, 신고 절차, 행정 입법 예고 절차, 행정 예고 절차, 그 다음에 행정 지도 절차의 사전 절차를 의미하죠. 그럼 개념 요소. 자, 행정청 작용. 자, 행정 절차는요. 자, 행정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입니다. 행정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작용. 자, 그런 점에서 행정 절차는 입법부에 의한 입법 절차나 사법부에 의한 사법 절차와는 구별되겠죠. 행정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작용입니다. 행정청 사전 절차요. 행정청의 사전 절차. 행정 절차는요.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위하여 행하여야 할 사전 절차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후 절차인 사법 절차와는 구분돼요. 사후 절차가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행하여야 할 사전 절차. 그 다음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의 절차요. 행정청이 처분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죠? 행정지도나 행정입법 예고 등에 의해서 있어서도 행하여야 할 절차입니다. 그 다음 행정청이 대외적으로 행하는 작용입니다. 행정청이 행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 내부의 결정이나 절차가 아닌 대외적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절차. 그렇죠? 가볍게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거 40점 안 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개념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위법과 행정지도에 따른 국민의 권익구제, 이에 따른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이 되는 경우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일단 상고쟁송, 헌법소원 여부, 그죠? 논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손해배상, 손실배상, 그 다음 위법한 지도와 위법성 조각 문제. 이건 뭐예요?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죠. 행위가 위법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임의적인 성질이라 이에 따른 상대방 행위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에 위법한 행정지도에 의한 사인의 행위는요, 법령에 특별히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위법성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대표적으로 항고쟁송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행정지도는 그죠? 자, 1번. 자, 어떻게 보니까 행정지도는 자,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처분성이 결여돼요. 항고쟁송의 대상이 아니죠. 될 수 없다. 이게 다수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데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이원설에 형식적 행정행위설에 의하면 처분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but 자,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 불이익한 처분 받은 경우 이때 그 처분에 대해서 행정쟁송 제기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사용 권장행위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은 항고소송 대상이 처분성을 인정하여 자, 행정지도 형식의 경우에도 항고쟁송 대상을 인정한 경우도 있어요. 다음 두 번째, 항고쟁송 헌법소원 여부죠. 헌법소원이요. 행정지도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겠죠. 헌법소원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네,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도 헌법소원 요건을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충족하는 경우. 자, 행정지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겠죠. 요 정도 한 줄로만 쓰면 돼요. 더 이상 쓸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뭐 그 헌재의 그 입장까지 그 헌재 결정까지 여기서 적시하기에는
조금 그쵸 거시기 하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자, 그 다음 손해정보에서 첫째 손해배상이요. 자, 행정지도의 임의성에 의해서 행정지도에 따를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죠. 그래서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에 뭐가 부정이 되죠?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없겠죠.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배상 청구권 는 인정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but 행정지도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강조하는 거죠. 강조. 행정지도가 자,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강제성을 가지는 경우 이땐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지도는 위법이 되죠. 권력적 사실 행위로 봅니다. 또한 잘못된 지식이나 미흡한 기술 등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잘못된 임의적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거나 불충의 손해를 발생했다면 행정기관이 사실상 관련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요. 행정지도가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강제성을 가진다. 이때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지도는 위법한 것이 되고 권력적 사실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된다. 이 부분이요. 그 다음 손실보상. 손실보상이요. 원칙적으로 그죠?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응낙이나 협력에 의하여 불이익을 수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은 부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가 있겠죠? 원칙, 부정이 되지만 행정 주체의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한 행정지도의 경우 이때는요 권력 행사에 준하여 상대방에게 특별히 희생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손실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주장일 뿐이에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가 국민에게 구체적 사안에서 신뢰를 형성시킬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하여 국가 스스로 적정 보상하는 것이 행정지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결과가 가져올 것이며 행정지도의 신뢰성은 제고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가 있는데 타당한 것 같다. 권력 행사에 준하여 상대방의 특별히 희생이 이루어졌다면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정도 써주면 돼요.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문제 보시고요. 목차 보시고요. 위법한 지도와 위법성 조각 문제 말씀드렸죠. 밑에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행위는요 위법인가가 문제가 되죠.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임의적인 성질이라 이에 따른 상대방 행위는요 자의에 의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에 위반한 행정지도에 의한 사인의 행위는요 법령에 특별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위법성 조각되지 않겠죠. 됐고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조사 의견 청취. 일단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죠. 설치요. 근데 왜 설치해야 되냐?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죠.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두는 거죠.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추진하기 위해서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기능이요. 다음 사항 심의 조정한다. 다음 사항이 뭐냐 이거죠. 자, 첫째,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자, 규제, 정책의 기본 방향, 그죠? 과학자 규제, 제도의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이죠. 둘째,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강화죠, 강화. 세 번째, 기존 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 정비, 기본 계획 및 규제 정비, 종합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그렇죠? 넷째,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다섯째,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요. 여섯 번째,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 그죠? 에 관한 사항. 다음,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죠. 다시, 자, 위원회가 심의 조정하는 심의 조정 사항 대상이요. 규제 정책의 기본 방향과 규제 제도의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그다음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다음에 세 번째, 그 기존 규제의 심사, 그리고 신산업 규제 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다음 다섯 번째,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요, 위원회는 뭡니까? 신기술 서비스 제품 관련 의견 제출이죠. 의견 제출. 위원회는 신기술 서비스나 제품 관련해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권고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권고받은 위원회는요, 권고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졸리네요. 갑자기. 조사 및 의견 청취. 시험보다 좋을 것 같아요. 자, 졸면 안 되죠? 그래도 기계처럼 써야 돼. 졸아도 손만 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위원회는 심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조치할 수 있죠. 조치사항이요. 관계, 행정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요구요. 둘째, 이해관계인, 그다음에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요. 다음 셋째, 관계 행정 기관 등에 대한 현지 조사요. 조치사항이죠. 관계 행정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요구할 수 있고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의견 진술 요구할 수 있고요. 관계 행정 기관 등에 대한 현지 조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요, 규제 심사 등과 관련해서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의견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하게 할 수 있어요. 됐죠? 네. 8번 행정규제법상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기능, 그 다음에 조사, 의견 청취까지 봤습니다. 여기서 사례형이네요. A는 전원형 실버타운 조성을 위해서 관할행정청 사업주 선정 공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편히 좀 봐줘.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소정의 금품, 금 두꺼비 같은 거 제공하고요.
이후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관할행정청은요, A의 형사처벌의 이유로 아무런 통지 없이 절차상 하자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공개 입찰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죠? 이제 아무런 통지 없이, 그러면 사전 통지 대상 여부죠. 그래서 아무런 통지 없이 진행된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되겠죠. 어쨌든 이때 A가 행정청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되겠느냐, 그죠? 그래서 사전 통지 대상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죠? 사전 통지에 대해서 쓰면서 의의도 쓰고 성질도 쓰고, 사전 통지 면제 사유 써야겠죠, 면제 사유. 그다음 자, 거부 처분에도 사전 통지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이게 중요하겠죠. 거부 처분에 있어서 사전 통지 대상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 견해 대립 판단했죠. 근데 뭐 여러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신청 전에 아직 당사자의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죠? 직접 당사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 처분은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이미 의견 진술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 처분은 뭡니까?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 그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의 행정청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그죠? 보아서 제기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각되겠죠? 네, 기각될 겁니다.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 제기 다시 볼게요. 이 부분은 좀 숨겨진 테마가 있으니까요. 문제의 제기. 자, 행정청이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자, 그런 사전 통지가 없었던 바, 이를 상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겠죠. 자, 먼저 자, 당의 처분이 사전 통지의, 자, 면제 대상, 면제 사유죠.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익적, 자, 신청에 대한, 자, 거부 처분이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면 통지 절차가 의무적으로 되어야 하므로, 그죠? 여기 이 사안에서 거부 처분의 성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 사전 통지 대상이에요. 먼저 사전 통지란 의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사전 통지 성질을 적어야겠죠? 그 다음 사전 통지의 면제사유 적어야겠죠? 사안에서 사안의 적용이죠. 그 다음에 자, 거부 처분. 거부 처분에도야 사전 통지 절차가 적용되는지, 견해 대립하죠. 수익적 행위의 거부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자, 거부 처분에도 사전 통지 절차가 적용되는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제
소재, 그 다음에 자 견해가 대립한다. 그 다음에 가령 이제 그 검토가 들어갈 것이고 견해 대립. 여기서 이제 뭐 판례 입장 한번 쓰고 그 다음에 검토 한번 하고 이제 사안 해결할 겁니다. 사안 해결. 그렇죠? 요 세 번째 주제가 잘 적어야겠죠? 배점은 아마 사전통지 대상, 면제 사유,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사전통지 절차 적용되는지 여부. 여기가 배점이 제일 높을 거예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키포인트죠. 수익적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자 불이익한 처분인지 여부죠. 네,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통지에 대한 의의부터 쓰겠습니다. 사전통지. 자, 사전통지를요 받는 것은 자 당사자 등의 절차적 권리죠. 그래서 당사자의 개인적 공권으로 보호되는 거예요. 따라서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통지는 의무적인 거죠. 성질이요, 성질. 자, 사전통지를 받는 것은 이게 지금 성질을 얘기한 거고, 사전통지라는 것은 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자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 권익을 제한하는 거죠.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일정한 사항을 자 당사자에게 등에게 자, 통지하여야 하는 것. 이를 사전통지 제도라고 하고요. 성질은 절차적 권리죠. 당사자 등의 절차적 권리로서 개인적 공권으로 보호되고요. 그래서 의무입니다. 의무. 사전통지도 의무적인 거죠. 의무적. 그래서 면제사유요. 면제사유. 자, 중요하죠. 공공의 사전통지 면제사유. 공공의 그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번. 자,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자 다시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죠. 증명될 때죠. 다음 세 번째요. 당의 처분의 성질상 자,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명백하게 곤란하거나 명백히 자,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 사전통지는 면제됩니다. 사안에서 사전통지는 자 불이익한 처분을 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적 절차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사안에서 A가 수사기관에 적발이 돼서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받는 과정에서 거친 그 재판의 법원의 그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해당하죠? 지금 A가 수사기관에 적발돼서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받는 과정에서 거친 재판의 법원이 자 본사안에서 다시 A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자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받는 과정에서 그 거친 재판이 자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 해당하여 자 사전통지 면제사유에 적용된다고 주장은 할 수 있죠. 자, 이 경우 재판이란 자 당의 처분에 대한 재판이어야 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판례 역시
그 진급 선발, 취소 처분 사례에서 수사 과정이나 징계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죠. 따라서 행정청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면 사전 통지 절차가 반드시 거쳐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여기서 A가 주장하는 게, 야, 내가 그 형사처벌 이후 아무런 통지 없이 입찰 자격 박탈하고 공개 입찰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이 절차상하자가 있다고 보아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데, 지금 사안에서 A가 수사기관에 적발이 돼서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받는 과정이 거친 재판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그죠? 에 해당하여 사전통지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지금 A가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재판이란 것은 당의 처분에 대한 재판을 이어야 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판은 당의 처분에 대한 재판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따라서 행정청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면 사전 통지 절차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그럼 거부 처분에도 사전 통지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죠? 자, 문제 소재. 견해는 대립하죠. 문제 소재. 수익적 행위의 거부 처분. 수익적 행위의 거부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수익적 행위의 거부 처분. 수익적 행위의 거부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거부 처분에도 사전 통지 절차가 적용되는지 문제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견해는 대립한다. 지금 신청의 경우 긍정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거부 처분도 이건 부당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도 권익을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거부 처분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판례요. 판례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판례는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이에 판시했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따라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입장이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검토를 해봐요. 검토. 신청 전에는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죠? 신청을 거부하여도요, 직접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거부 처분은요,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이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거부 처분은 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죠? 따라서 사안 해결이에요. 사안에서 행정청이
자, 행정청의 자,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은요. 자, 특별히 자, 사전 통지 면제 사유에 자, 해당하진 않지만 수익적 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처분이 아니므로 자, 수익적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판례 입장이죠.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결론이요. 따라서 A의 행정청의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모아 제기한 누구의 A의 거부 처분 자 취소 소송은 인용이 아니라 기각되어야 할 겁니다. 기각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전통지 대상이랑 자 거부 처분에서 사전통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봤거든요. 예, 매우 중요한 사례고 살짝 그 이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 기본서에서 자 사전통지 찾아가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통지. 혹시 제가 뭐 빼먹은 거 없나? 저도 한번 기본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사전통지, 사전통지는 예외,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책으로는 글쎄 의견 제출, 이유 제시, 거부 처분, 효과, 절차. 의견 청취, 사전 통지, 공청회, 의견 제출. 네, 어쨌든 자 제가 추가적으로 자 사전 통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 절차 적용되는지 여부 정리될 필요가 있으면 공유 노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장해 놓고요. 네, 일단 뭐 거부 처분 한번 검색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행정 절차론에서 절차론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절차요. 네. 행정 절차론. 딱히 지금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몇 번까지 봤죠? 9번까지 봤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판례 입장 잘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추가적인 세트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쇼트코드 이로 꼭 반복 숙달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